현대시부터 배워볼 건데, 현대시랑 고전시가의 차이점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죠? 얘네 같은 경우는 좀 더 표현법도 다양하고, 그리고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많았어요. 됐어요?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제가 단순하고, 우리가 정해진 그 안에서만 나왔다면은 얘는 좀 더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게 1, 2, 3, 4번으로 좀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보자면은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된다. 뭐 일제강점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선생님이 여기 1, 2, 3, 4번의 것만 알려줬지만 이거 말고에도 많아요. 현대시 주제라는 게.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대한 인식이란 걸 쌤이 짚어줬지. 그러면은 무조건 일제강점기만 나오냐? 그게 아니고, 일제강점기에 대한 시들이 많아요. 출제되는 시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짚어준 거고, 얘 말고도 시대를 하나 더 짚어주자면은 뭔가 과도기에 대한 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과도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나오면은 대부분 어떤 것도 많이 나오냐? 물질주의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 환멸, 현대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현대 소설도 마찬가지고,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소설은 이쪽에도 많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과도기나 물질주의. 그러니까 과도기라는 건 뭐냐면요, 근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뭔가 대량 생산이 되고 사람들이 농민들이 많았는데 도시로 많이 오고, 이해 갔어요? 귀촌향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실직자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기 시작해?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돈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물질주의, 그리고 현대, 그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부정적인 그런 것들도 존재한다. 근데 시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좀 많이 나오냐면 일제강점기에 대한 게 좀 많이 나온다. 근데 일제강점기라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일본 싫어 이런 시들이 함부로 지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도 생각을 이따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그리움, 그리고 삶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 네 번째, 자연 또는 이상향에 대한 지향과 향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갈 건데 좀 이제 부지런히 갈 거예요. 생각보다 초반에 진도를 많이 안 뺐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요, 뭐 이육사 시인의 뭐 강 건너간 노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일단은 제시를 할게요. 다음에 뭐 지문 분석하고 이거는 여기서 하는 클래스는 아니니까.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 일제강점기였죠. 주제가 일제강점기인데, 이 정도만 쌤이 좀 짚어줄게. 일제강점기의 특징은요, 학생들이 잘못 착각할 수 있는 게, 일제강점기?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무조건 저항적이고, 뭐 반항, 뭐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 일제강점기 현대시라는 게요, 현대시의 역사가 뭐 근대시, 현대시 이때부터 우리의 시들이 조금 더 확립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 시가.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시의 시작점하고 조금 겹쳐요. 그러니까 현대시의 시작점하고 일제강점기가 겹친다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때 그 시 쓰는 사람들한테 자유도가 낮다? 별로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살아남은 시들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시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검열이 걸러진 후의 시들일 가능성도 커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일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개새끼 이런 거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어느 정도 걸려지고 또는 돌려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게 맞냐면은, 직접적으로 뭐 나빠 이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더 나은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부끄러워, 또는 언젠가는 저 태양이 뜨겠지, 이런 식으로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제강점기 시의 특징이라고. 근데 물론 다양해요. 일제강점기 그 현대시를 본격적으로 배워보면 분파들이 있어요. 막 분파들이 있어서 다양하지만,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착각하지 마라만 알려주는 거야. 일제강점기라 해가지고 싸워, 다 뒤집어 엎어, 시인들이 어떻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동지 시인 같은 경우도 이제 기저에 깔리는 게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당시의 시들에는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카프라 해가지고 그 좀 공격적으로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일제를 몰아내자 이런 식으로 조금 강하게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일제강점기 시라서 단순히 저항, 반항, 위축 이렇게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 안에.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요. 선생님 일제강점기인데 왜 이래요? 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대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안다고 수능을 잘 푸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공부를 할 시간까지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회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인이야. 일제강점기 시인인데 시를 읽어보니까 아 뭐야 그냥 되게 나 고향 가고 싶어. 우리 고향 진짜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던져주면은 선생님 근데 이 시인은 일제강점기 시인인데 이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라는 나한테 퀘스천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 이육사 시인으로 해볼까요? 이육사 시인 했는데 우리가 어떤 한 시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을 우리가 어떻게 외워버렸어? 일제강점기 시인이야 라고 단순하게 외워버려요. 근데 현대시를 공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험생이 아니고 그 위에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래는 나누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자, 지금부터 시 쓰는 사람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다고 해서 일제강점기 시인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너가 시인이 됐어. 시인이 돼서 지금 대통령이 안 계셔가지고 무슨 시대라고 하기 뭐하네.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에 시인이 됐어. 그럼 너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 시인이야? 그러면은 그리고 미래 이제 세대 사람들이 보는 거야. 이 사람은 계엄과 관련된 시를 안 썼는데요? 이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갔어요? 이해갔어요? 근데 물론 시인이라는 거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나 상황을 반영해야 하네? 하지요. 반영하기 때문에 계엄보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더 큰 사건들이었죠. 일제강점기라는 거는 엄청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대한 시를 많이 썼겠죠. 상대적으로.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가 시인 됐다고 나중에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이 인간은 그 시대 사람인데 그 시대 정치를 안 썼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육사가 일제강점기 시인이다 라고 해석하면은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건 알아야 돼요. 이 시인이 일제강점기에 살았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특징적인 거는 있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진 못했겠다, 시 쓰는 게. 이 정도만 깔고 가고 일제 관련된 시가 나오면 땡큐고 아니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되죠? 좀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게 많다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육사 시인의 시가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고향을 막 겁나 그리워해. 내가 거기 정말 좋았는데 과거에 그게 막 떠올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썼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면은 보기에서 제시한 대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보기에서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얘기를 쏙 빼고 이 시인은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과거를 떠올린다. 그럼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보기에서 잃어버린 조국을 떠올리며 돌아갈 수 없는 일제강점기가 아니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형상화했다라고 하면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이 시에 없어 보여도 섞으면 돼요. 그냥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과거. 그러니까 시를 너가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야. 나 과거에 진짜 어머니가 해준 밥 진짜 맛있었는데.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보기에서 돌아갈 수 없는 일제강점기가 돼서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생각해. 그러면은 그렇게 아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를 먼저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껴 맞춰야 되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도 이제 연결을 했고요. 예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좀 수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너가 쌤이 느끼기에는 와서 이 시간에 와가지고 나한테 검사 받아야 되고 수업 받아야 되고 해야 될 게 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작 같은 거를 집에서 풀면 좋지만은 내가 직접 봐줘야 되거든요. 시간도 재고 체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가 오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예문들 있죠. 예문들 같은 거는 집에서 하세요. 복습할 때 하세요. 하나하나 안 짚어줄 테니까. 알겠죠? 근데 읽으면 돼요. 알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뭐였어요?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주변에 있는 거를 이제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사실 현대시의 자유성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시라는 거는 쌤이 그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현실주의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의식의 흐름이 반영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파격적인 시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 같은 경우도 혼자 복습할 때 보면 되는데 새는 3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럼 새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새가 뭐 공기도 있고 이런데 날아가지 못해요. 그러다가 창살이 열어줬는데도 못 날아요. 맨날 안에서 사는 게 이제 익숙해져서. 그러면은 뭐예요? 그 새나 그 새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그냥 전개를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요, 현대시 같은 경우는요, 지뢰 이 중에 하나겠거니라고 들어가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읽으면서 아하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읽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시는 쌤이 이제 대표적인 주제들을 제시를 하지만 꼭 이 안에서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고찰을 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거를 좀 봐주면 좋겠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요, 네 번째는 고향 또는 어떤 자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와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고전 시가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고전 시가에도 자연 예찬이 있었죠. 근데 고전 시가의 자연 예찬과 현대 시의 자연 예찬은 굉장히 달라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자면 이런 겁니다. 고전과 현대가 좀 차이가 있는데, 고전 같은 경우 둘 다 자연이에요. 둘 다 자연이라는 거에 공통점은 있는데, 고전에서의 자연은요, 실제예요, 실제. 실제로 보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고전 속에 이제 어떤 사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유배를 가든가 아니면 은퇴를 하든가 여행을 가든가 해서 자연을 느끼죠. 그리고 와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대단하다 이러죠. 그럼 이거는 보고 있는 거야, 안 보고 있는 거야? 직접 보고 있는 거죠, 실제예요. 근데 이 현재는 뭐냐면요, 현대시는 뭐냐면요, 갈 수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환상이에요, 환상이라든가 이상. 자, 이런 겁니다. 고전 옛날 시대에는 실제로 가서 보는 거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쓰는 시가 많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도시에 살아요. 현대잖아요. 대부분 도시 배경이에요. 도시나 아니면은 힘든 현재 라이프 스타일에서 뭘 원해? 과거에 부모님이 계셨던 그 오래된 초가집 참 좋았는데 그 자연, 그리고 진짜 어디 바다 놀러 가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여행이나 가고 싶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게 포인트가 돼요. 현대는 내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곳이 포인트가 된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이제 그려지면 되겠다. 이렇게 구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까지가 이제 현대시까지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봤고요. 자, 이래서 이거 좀 중요합니다. 화자 이입, 이미지화. 그러니까 이미지화라는 거는 이입 독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입 독해, 이해 독해 복습하셔야 돼요. 자, 이입 독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이 안에 있는 인간이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내 자신이 그게 된 것처럼 하는 거였죠. 근데 이미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는 그러니까 미술 하거나 아니면은 문학 좋아하거나 이런 애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글을 읽으면서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죠, 상상하는 거. 예를 들어서 노을이 지고 있는데 새가 날아간다라고 말을 하면요, 그러니까 국어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문학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말을 하면요, 노을이 지고 새가 날아간다라는 문장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그거는 좋지 않고요. 뭐가 좋냐면은 노을이 지고 새가 날아간다 하면은 노을이 지고 있는데 새가 날아가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머릿속에. 영화처럼, 영상처럼 재생이 돼야 돼. 이해가서? 그게 이제 이미지로 전환해야 된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보통의 시들은 화자가 어떤 대상을 봐요. 그리고 느끼면서 나 이렇게 느꼈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쌤들이 이제 썰을 풀잖아요. 썰을 풀 때 선생님이 이번에 여행을 갔는데 바닷가에서 튜브가 파도에 떠내려가는 걸 봤어. 그거 보니까 거기 사람 빠졌을까봐 참 걱정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문학적인 감수성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튜브 사람 이렇게 글자로 들어와요. 단어로 들어오는 건 좋은 게 아니고 무슨 생각해야 돼요? 파도가 치는 게 머리에 그려지고 거기에 튜브가 떠 있어. 그러면은 그 아래 사람 있나? 이런 그림으로서 그려져야 된다, 머릿속에. 이해갔어요?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육사의 초가 이런 거를 보면요, 자, 보면 구겨진 하늘이 묵은 얘기책을 편 듯하대, 이런 것들. 왜냐면은 내가 이미지화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요,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파도가 치는데 튜브가 뜬다, 이거는 굉장히 이미지화하기 쉬운 굉장히 평범한 그림이에요.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하늘이 마치, 그때 내가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하늘이 마치 오래된 동화책 같았어 라고 했어요. 그림이 안 그려지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현대 시라는 거는. 왜 하늘이 오래된 동화책 같고, 오래된 동화책이라는 특성이 하늘에 어떻게 그려질 수 있지? 왜냐면 봐봐, 하늘이 그려져요. 쌤이 그때 하늘을 봤는데 라고 얘기하면 하늘이 이렇게 딱 그려지죠. 오래된 동화책 같았어.
책이 갑자기 어떻게 나오죠,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이미지화 하느냐, 그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봅시다. 자, 구겨진 하늘이 묵은 예기책을 핀 것 같대요. 구겨진 하늘이, 하늘이 구겨져 있대. 그럼 구겨진 하늘이라는 표현부터가 점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늘이 구겨져 있다는 건 뭘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하늘이 구겨져 있다? 그러면 구름이 많은가? 파랗고 뻥 뚫린 하늘은 아니겠죠? 구겨져 있다는 건. 근데 이 구겨진 하늘이 뭔가 좀 어두운가 보네? 근데 묵은 예기책을 폈는데, 묵은 예기책을 핀 것 같대. 이게 뭘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림들이 이미지화가 되지는 않을 거야. 이미지화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 시어들이 어떻게 연계돼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겨진 하늘, 하늘이 뭔가 구겨져 있대.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라. 하지만 뭔가 뻥 뚫리고 시원한 그런 느낌은 아니네. 이런 식으로만. 그리고 오래된 얘기책이니까 뭔가 과거로 돌아가나? 이런 식으로 좀 상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담물이, 그 돌담이 있겠네, 돌담이. 울이니까 울타리가 이렇게 고성, 오래된 성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대. 삭기슭에.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박쥐 날개 밑에, 박쥐가 있으니까 밤인가? 박쥐 날개 밑에 황혼이 묻혀온대. 그러면 점점 어두워지나 보다. 초가 집집마다 후렴불이 켜지네. 그러면은 이 공간은 이제 뭐 시골이야, 도시야? 약간 시골틱하죠? 뭔가 산도 있고 돌담도 있고, 그죠? 후렴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리는데 묵화야. 묵화라는 거는 흑백 그림이죠. 근데 고향을 그렸는데 흑백 그림이야. 그럼 내가 직접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아니죠. 그럼 뭔가 상상 속에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예시가 있으니까 복습할 때 보도록 할게요. 되죠? 그 다음에 뿔제로마 사용법으로 가겠습니다. 과감하게 넘어갈 거예요. 너무 시간을 오래 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미지화 뭔지 알겠죠? 머릿속으로 그게 어떤 그림을 그려내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시를 쓴 사람은 뭔가를 상상하고 썼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썼어. 시를 썼는데 당장 울 것 같은 하늘이라고 그랬어. 당장 엉엉 울 것 같은 하늘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떤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얘기해봐요. 하늘이 당장 울 것 같대. 의인화했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그림은 아니에요. 하늘이 파랗다, 노랗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표현을 썼을지. 당장 울 것 같은 하늘은 무슨 하늘이죠? 구름이 많고 어둡고 비는요? 와요? 안 와요? 비도 오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봐요. 당장 울 것 같은 하늘이래요. 그럼 울어요? 안 울어요? 그러면 하늘이 운다는 건 뭐죠? 비가 오는. 근데 울 것 같으니까 비가 와요? 안 와요? 아직은 안 오죠? 그러면은 비가 오기 직전에 어두컴컴한 하늘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를 읽고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게 근데 너의 추측이 항상 그 시인 또는 화자가 하고 싶은 말과 동치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접근해 보려고 해야 돼요. 근데 제일 나쁜 거는 생각 안 하고 읽은 다음에 문제 풀다가 그런가? 이 말도 그럴듯한데? 그러면 좀 늦어요. 시를 읽으면서 충분히 할 상상을 다 한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에이 이건 좀 아니다 이런 거가 확실히 보여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시를 읽을 때는 그냥 워딩 그대로 당장 울 것 같은 하늘, 뭐 하늘이 어떻게 우냐?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화자는 어두컴컴한 하늘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고민해. 왜지? 그럼 늦어요.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이미 상상을 여러 가지 했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있고 걔가 옳지 않은 게 답이 될 거예요. 이해 갔어요? 상상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이미지화다. 자, 풀제로만은 쉬워요. 이거는 좀 빠르게 넘어갈 건데 이거는 뭐냐면요. 화자를 기준으로 이입했을 때예요. 자, 비 오는 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런데 어떤 시가 있는데 비가 내린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내가 비 오는 날을 안 좋아한다는 이유로 거기다 싫어 마이너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준은 무조건 화자입니다. 비가 온다. 나는 신나서 뛰어나갔다. 그러면 비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제 뿔 제로마라고 내가 한 이유가 이 제로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라는 건데 이 친구는 아무 때나 하지 말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냐면은 모든 것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분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하는 시를 썼어. 내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고 있다.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뛰어간다. 라고 하고 내가 이제 애들한테 물어요. 자, 친구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그렇게 함부로 대답하면 안 돼요. 왜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플러스고 왜 마이너스야? 그냥 친구가 뛰어갔는데 뭐 그게 왜 플러스고 마이너스? 이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신중하게 확실히 화자의 정서가 들어가는 것들. 특히 이제 어떨 때 좀 중요하냐면요.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너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다고 해서 싹 다 이제 패스 안 풀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단어를 A라고 해볼게요. 내가 자연 속에 놀러 갔어요. 자연 속에 놀러 가니 A도 하늘에서 쏟아지고 B도 하늘에서 땅에서 솟아 나의 친구가 되어주네. 그러면 A와 B를 해석을 못했어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친구가 되어주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놔야 문제에서 A는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나 A 모르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A가 뭔지는 해석이 안 됐지만은 내 친구니까 플러스네. 이렇게 긍정적이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이런 거 봅시다. 그리움이라는 시를 통해 가지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해 볼 건데요. 자, 눈이라는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차갑고 겨울을 상징하잖아요. 눈 내리는 계절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성질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해 갔어요? 하지만 항상 그럴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눈이 와요. 북쪽에는 한방눈 쏟아져 내려요. 이렇게 물어요. 북쪽에도 눈이 와? 한방눈 쏟아져 내려?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내가 이것만 읽어준 다음에 애들한테 물어봐요. 자, 북쪽에는 눈이 내린대요. 그러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하면은 애들이 눈 그냥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를 했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눈은 겨울이니까 마이너스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묻고 있죠. 북쪽에도 눈이 오니 한방눈이 내리니? 라고 묻고 있죠. 자, 근데 북쪽에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 이 북쪽에 일단 물어보는 게 북쪽에 지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북쪽에 뭔가 왜 본인이 북쪽에 있는 건 아니죠? 북쪽에다 묻는 거니까. 북쪽에다 근데 거기도 눈이 오니? 라고 물어봤으면은 그 대상을 자기가 싫어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뭔가 편지를 보내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 다음에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가는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이. 그러니까 지금 엄청 뭐 산을 막 굽이굽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철길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어디로 가고 있네. 됐어요? 근데 내가 어딜 떠나서 가는 것 같아요? 어디랑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처음에 나왔던 북쪽이라는 공간과 좀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 북쪽이 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연달린 산과 산 사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굽이굽이 산 사이를 이렇게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와서 너는 어디 있어 그럼? 아니죠. 산과 산 사이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그리워해? 맨 처음에 어디에 편지 보냈어요? 그렇죠. 북쪽에 너를 남기고 왔겠죠. 그래서 그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그럼 그곳에도 눈 내리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은 마을에 도니까 이 사람이 여기 타고 있죠. 여긴 눈이 와요, 안 나와요? 오죠. 작은 마을에 도 내리냐고 물었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눈이 오고 있고 얘는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어디 있는 사람한테? 아까 북쪽. 그러니까 북쪽 어딘가에 살고 있는 누군가한테 물어보는데 여기도 눈이 내리니? 라고 물어요. 그러면은 눈이라는 친구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냐면은 이 주인공 있죠. 이 주인공이 산 사이 달리고 있죠. 산 사이 달리고 있는 이 주인공이 보고 있는 눈, 거기도 눈이 오니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데 이곳에도 눈이 오는데 이곳에도 오니라고 묻는 이유는 뭐예요? 둘 다 눈이 오면은 이 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죠? 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눈이 오는데 거기도 눈이 오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오래된 친구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는 날씨 되게 쨍쨍한데 거기도 쨍쨍하니? 그러면 둘 다 쨍쨍하면 우와 이런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복된 눈. 복이 있는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눈이 긍정적으로 그려져요? 부정적으로 그려져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좀 해석을 좀 잘해줘야 돼요. 시를 읽을 때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좀 어렵죠? 난이도가 쉽진 않아요. 그 대신에 좀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됐어요? 이따가 복습 시간을 그리고 좀 이어서 볼게요. 4연입니다. 자,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자, 잉크가 얼어들어요. 그러면은 눈도 오고 잉크도 오니까 당연히 추운 겨울인데 또 시점이 하나 더 제시가 됐죠. 언제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추운 밤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쓸쓸하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쩌자고 잠을 깨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잠이 깼어요.
그래서 그리운 곳 참아 그리운 곳. 이 사람은 지금 멀리 떨어져 가고 있어요. 북쪽으로부터. 고향 같은 곳이겠죠. 북쪽은. 그리고 그리운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그리운 곳이에요. 차마 그리운 곳. 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물어봐요.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미상관, 맨 위랑 맨 아래가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뭐라 그래요? 눈 오니? 라고 하면서 그곳과 나를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시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가 설명하고 있었죠. 플러스, 눈이라는 친구가 단순히 마이너스로 해석되면 된다 안 된다?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좀 간단하니까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표현법과 이제 효과 이해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4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너가 뭐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표현법들에는 뭐가 있고 그 각 표현법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좀 알아둬야 돼요. 뭐 역설법이 뭐고 어떤 게 역설법이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거를 좀 이런 것도 좋아요. 산이라는 친구가 이제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호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산이 겸허하대. 근데 산이라는 친구가 살아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산이 되게 겸손하대요.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산은 원래 자랑을 못해요. 그럼 그거는 뭐냐면요. 이 산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 의인화하고 있네.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이 4번 파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는데 그 표현법들에 대해서 알고 표현법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한 다음에 왜 쓰였는지까지 연결하는 노력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표현법에 관련한 수업은요. 이 문행강 교재 끝나고 떠먹는 국어문학 있죠. 그때 얘기했었나요? 그 교재 정독해가지고 후딱 끝낼 거예요. 지금 이제 3월 들어갔잖아요. 한 2주 안에 이거 끝낼 거고요. 이 책. 됐어요? 한 2주 안에 끝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떠먹는 국어문학 저거 해가지고 4월 안으로는 저 친구를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 갔어요? 그리고 그거랑 병행해서 화작도 나가야 되고요. 모도 나가야 돼요. 연계도 나가야 돼요. 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평상시에 숙제하는 시간 있죠? 숙제하는 시간에 복습 시간 이거 넣어야 돼요. 들어있어요? 좀 충분히 복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쌤이 나중에 가르칠 것들이 있죠. 국어 문학에서 떠먹는 국어 문학에서 배우게 될 어떤 스킬들에 대해서 예시를 그냥 하나 든 거지. 꼭 얘는 그냥 너가 혼자서 공부해도 괜찮다라는 거. 왜 뛰어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거 제시해놓고 자 이거는 돈호법이야. 누구를 불렀으니까 돈호라는 거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구야 그러면 돈호법이 쓰였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써놓은 거니까 본격적으로 배우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해요. 이거는 알겠죠? 표현법을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해 갔죠? 좋습니다. 그리고 5번 가볼게요. 주제 관통 표지인데 이것도 쉬워요. 이거는 뭐냐면요. 시를 쫙 읽잖아요. 근데 시를 쫙 읽으면은 모든 시가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 시들이 보통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자고. 아까 봤던 시랑 같은 건데요. 새라는 시예요. 새. 자,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매번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여요. 뭐가?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그러니까 지금 새가 이런 새장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새장 안에 이렇게 새가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 하늘을 날 수가 있는 친구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새장 안에 갇혀 있는데 이 창살 사이의 이 간격보다 본인의 몸뚱아리가 더 크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근데 밖에 뭐 있어요? 하늘도 있고 산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밖에는 공기라는 게 있어요. 공기라는 게 있대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넣는 그 적당한 간격, 그 간격이 뭐예요? 창살 사이의 간격이겠죠. 이런 시어들 잘 파악해요.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 창살의 간격보다 몸이 더 크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어. 날개 있어. 그리고 밖에 공기도 있어. 이거 밟고 날면 되잖아. 근데 못해. 4발 달린 짐승처럼 걸어야 돼. 왜요? 갇혀 있으니까요.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지런히 걸어서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요. 이게 다리가 점점 굵어져요. 왜요? 못 날았으니까. 날개는 점점 이제 뭐 얇아지겠죠? 자,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줘요. 이게 착 열어줘요. 그럼 일로 날아가면 되죠?
근데 어때요? 걸어요. 닭처럼. 자, 근데 걸으면서 뭐 하냐면요. 날지는 않고요. 그 공기를 막 쪼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이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언젠가는 나도 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은 있는 거야. 됐어요?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여요. 그리고 울음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러니까 자유가 사실 포인트죠.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어. 본인도 알아. 하지만 적응이 돼버린 거죠. 됐어요? 근데 얘는 계속 공기만 쪼고 있다. 날지는 못하고. 그렇다라는 거는 이 전체에서 우리가 주제를 잘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이 시가 왜 썼는데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요? 생각해봐요. 뭐예요, 이 시?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자유롭고 싶지만, 그 전에 환경에서, 익숙해져서 적응해버리는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표지라고 했어요. 쌤이, 여기 그 교재에 써 있는 거는 표지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찾아내라는 거야. 자유, 공기, 날개, 다리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뽑아내면 좋다라는 걸 1차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뭐 어떤 단어가 좀 중요한가? 이 아이는 결국 날개가 있지만 걷는 이 다리에 익숙해져서 공기도 있지만 자유를 찾지 못한다 라고 정리하는 것도 좋고, 그게 이제 표지, 그 단어 표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읽은 다음에 이러이러한 시네, 이 내용을, 그러니까 주제가 뭐네라는 거를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뭔가 뭐 내신이나 이런 것처럼 자습서에 이 시의 주제 쫙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시를 쭈루루룩 읽은 다음에 그냥 문제 풀러가면은 가늠이 안 잡혀요. 이게 뭔 시인데? 이거를 스스로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얘가 이거 날 수 있는데 문을 열었는데도 익숙해져가지고 공기만 음미하고 있고 못나네. 그래서 그런 자유를 찾아 헤매고 있는, 하지만 자유는 찾을 용기는 없는 그런 우리 현대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좀 가라는 거예요. 그냥 시를 얼렁뚱땅 읽는다고 안 풀려요.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됐죠? 내려가 봅시다. 쫙 점프할 거예요. 이번에는 고전시가 끌고 가기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고전시가가 딱 출제가 됐을 때, 이게 고전시가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모르는 단어도 많고. 됐어요? 자, 그랬을 때 간단해요. 아는 단어가 나오면은 당연히 그대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전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다음에 하는 수업에서 외우게 시킬 거예요. 근데 뭐 아는 단어가 나왔어.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백구 이런 게 나왔어요. 신갈매기란 뜻이거든. 이런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냥 뭐 해석하면 돼요. 근데 뭐 홍진 이렇게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나는 얘 모르는데. 그러면 패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은 이 단어 몰라. 하지만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요 단어 있죠. 요 단어가 이 시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뿔데로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기냐면요. 자연 조화, 속세 싫어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해갔어요? 그랬을 때 이 단어가 자연 조화인가 아니면 속세 싫어인가 구분을 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땡땡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 땡땡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땡땡이 무수하니 더 좋을 것이 이시랴 이랬어요. 땡땡이 엄청 많은가 봐.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말고 더 좋을 게 없대. 그러면은 얘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땡땡이 무수히 많으니까 그거 말고 더 좋을 것이 있으랴? 이렇게 물어봐요. 좋다는 거 안 좋다는 거 이거? 좋다. 땡땡이 엄청 많으니까 더 좋을 게 있다 없다? 없다. 있으랴?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있겠냐? 라는 거잖아요.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서리법 알아요? 그런 서리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맥상으로 파악을 해도 그 친구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알파벳 치환법이라는 거는요, 어떤 경우 때문에 내가 만들었냐면은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네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A, B, C로 그냥 바꿔버려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꼭 이런 얘기했다고 팍팍 지우고 A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또 그리고요, 웬만하면은 해석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 한자를 둘 중에 하나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청모식이 나왔어. 청모식이. 근데 이게 풀을 청자야. 그러면은 자연이겠어, 속세겠어? 자연 쪽에 가깝겠죠. 그럼 자연이겠거니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세 가지 유의하래요. 첫 번째, 모든 단어 알파벳화 팍팍 할 필요 없어요. 웬만하면 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단어로 치환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그 단어에 겁먹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풀제로마 잘 챙겨주고, 세 번째는 모르는 한자어 속에서 아는 거 뽑아내기. 뭐 뭐 했으면 푸르네? 자연이겠네? 이렇게. 어이구. 그래서 여기 이제 29쪽 보면은 표기법이랑 해석하는 예시 같은 거 있으니까 한번 이거 이따 읽어보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됐죠? 쭉 보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볼게요. 자,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한식연분이며 하날 모를 이르런가. 나 하나 저모 있고 님 하나 여기야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읽어요 많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여러 번 연습해서 밑에처럼 읽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 몸이 생기실 때 님을 조차 생기시니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이르던가. 이렇게 읽혀야 돼요. 그냥 쭉 이렇게 읽어야 돼.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념어를 조금 더 알면은 밑에처럼 편하게 읽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처음 읽었을 때는 모르는 단어, 모르는 한자 이런 것들이 많지만 너가 영어랑 똑같아요. 영어처럼 너가 모르는 게 많을 때는 안 읽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래도 한글이니까 좀 나아요. 거기서 이제 개념어라든가 한자를 조금 익숙한 거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점점 읽힐 거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이에 있는 거 있죠? 34쪽까지 있는 것들 막 시들 있죠? 아닌가요? 시들 막 있죠? 걔네들은 뭐냐면요, 너가 표기법 한번 해보고 이때 읽어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진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좀 더 밑에 좀 어려운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34쪽까지 끊을 테니까 여기까지 복습을 그냥 지금 하세요. 지금 한 30분 안에 복습을 끝내는데 내가 좀 퀴즈를 좀 낼게요. 근데 범위는요 1쪽부터 34쪽까지 30분 안에 외울 거 다 외우시고 좀 퀴즈를 좀 낼게요. 진도만 빡빡 나간다고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어차피 한 2주 안에 끝낼 거예요. 지금 책 전체의 한 절반 끝났어요. 그럼 한 2주만 더 하면 무조건 끝나요. 다음 수업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이거 적용하고 직접 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내가 그냥 패스한 예문들이 엄청 많아요. 그 예문들은 본인이 어차피 읽어야 돼. 내가 한 줄 한 줄 읽어주는 것보다 본인이 읽으면서 해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해석해주면요, 그게 그냥 맞는 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해석하고 틀리면은 읽어보고 뭐야 나랑 다르잖아 이렇게 그 과정을 조금 거치도록 할게요. 수업이 조금 빨리 끝나는데 빨리 끝났다기보다도 지금 이따가 테스트 볼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대시 주제 뭐 있었죠? 이런 거. 아니면 표기법 뭐 네모는 뭐였죠? 이런 것들. 그때 테스트 안 봤죠? 그거 원래 봤어야 되는데 안 봤네. 그거 테스트 보고 그거 좀 잘 안 된 부분 있으면은 다시 좀 하고, 그리고 마더통 있나요? 마더통도 이따 꺼내가지고 표기법이랑 정답률 같은 거 내가 검사 한번 하고, 그리고 우리 제일 급한 거 화작 트레이닝 좀 해야 됩니다. 화작 좀 더 해야 돼요. 됐죠? 일단은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